잠깐만요. 아이 아빠를 찾으러 왔어요. 웨딩홀 문이 열리면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쌍둥이였다. 6살쯤 됐을까. 회색 조끼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첫째는 엄마 치마를 잡았고 둘째는 기침을 했다. 작고 마른 기침이었다. 제 아이들 아빠가 여기 있어요. 최민혁 씨. 하객들 사이로 속삭임이 번졌다. 나는 무릎에 힘을 주었지만 다리가 떨렸다. 옆에 앉은 남편 상훈이가 벌떡 일어섰다. 지금 무슨 짓이오? 주례가 마이크를 든 채 얼어붙었다. 신부 혜린 씨는 부케를 든 손을 내렸다. 아들 민혁이는 단 위에 서서 여자를 바라봤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민혁 씨, 이 아이들 봐요. 우리 준서가 많이 아파요. 여자가 둘째 아이를 앞으로 내밀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다. 신부석에서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다. 신부 아버지 장 회장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7년 전에 민혁 씨와 사귀었고 이 아이들을 낳았어요. 지금까지 혼자 키웠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휴대전화를 꺼내는 사람들이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참았다. 패백실로 가죠.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부 아버지가 앞장섰다. 우리는 하객들 사이를 지나 패백실로 향했다. 속삭임이 뒤에서 따라왔다. 패백실 문이 닫히자 침묵이 흘렀다. 유진이 쌍둥이를 의자에 앉혔다. 둘째가 또 기침을 했다. 유진이 가방에서 약봉투를 꺼냈다. 물을 먹이며 약을 삼키게 했다. 설명부터 들어봅시다. 신부 아버지가 말했다. 유진이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7년 전에 민혁 씨를 만났어요. 1년 정도 만나다가 헤어졌고 그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죠. 연락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민혁이가 입을 열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사과는 나중에요. 유진이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금은 아이들 얘기를 해야 해요. 준서가 재생불량성 빈혈이에요. 골수 이식이 필요해요. 안 받으면. 말끝을 흐렸다. 첫째 준우가 동생 손을 꼭 잡았다. 남편이 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요. 얼마면 돼요? 돈은 필요 없어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골수 기증자가 필요해요. 형제간이 가장 잘 맞는데 준우는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해요. 나는 쌍둥이를 봤다. 가까이 다가가 쪼그려 앉았다. 첫째 준우의 눈매가 우리 민혁이를 닮았다. 코끝도 입모양도. 둘째 준서는 기침을 하면서도 나를 봤다. 맑은 눈이었다. 할머니예요. 준서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혜린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오빠 검사부터 받으세요. 아이가 먼저예요. 신부 아버지가 딸을 봤다. 혜린 씨는 담담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이 상황을 정리하세요. 혜린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했다. 결혼식은 그렇게 끝났다. 주례가 사과하며 자리를 떠났고 하객들도 하나둘 나갔다. 신부 쪽 하객들은 조용했지만 신랑 쪽에서는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건 아이들이었다. 민혁이와 유진, 쌍둥이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 꼴을 보고 어떻게 가느냐는 말을 남기고 대학병원 접수 창구는 사람들로 붐볐다. 토요일 오후라 응급실로 안내받았다. 서류를 빠르게 작성했다. 나는 옆에서 쌍둥이를 지켜봤다. 준우가 동생 손을 놓지 않았다. 괜찮아, 준서야. 6살 아이의 목소리가 어른처럼 들렸다. 체열실로 들어갔다. 민혁이가 먼저 피를 뽑았다. 그 다음 쌍둥이가 차례로 앉았다. 준서는 울지 않았다. 바늘이 들어갈 때 눈을 감았을 뿐이었다. 잘했어. 간호사가 반창고를 붙이며 말했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다. 우리는 병원 로비에 앉았다. 유진이 쌍둥이에게 주스를 사줬다. 나는 민혁이를 복도 끝으로 데려갔다.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민혁이가 고개를 숙였다.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제가 바빠서 연락을 안 했고 나중에 유진이가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왜? 귀찮았어요. 그냥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게 내가 할 말이냐? 죄송해요, 엄마.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야. 저 아이들한테 사과해야지. 민혁이가 눈을 붉혔다. 나는 아들 어깨를 툭 쳤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 집으로 돌아오니 밤이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두고 있었다. 읽지 않고 있었다. 같은 면을 한참 보고 있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와요. 남편이 신문을 접었다. 우리 집안 망신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소?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렸다. 컵을 내려놓고 남편을 봤다. 당신 손주예요. 피가 이어진 아이들이에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손주요? 그래도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특히 준서는 많이 아파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났다. 나는 싱크대에 기대 섰다. 전기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저녁을 지어야 했지만 힘이 없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서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 민혁이가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맞았다. 그리고 준서의 병명도 확정됐다.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의사가 설명했다. 골수 안에서 피를 만드는 세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은 수혈로 버티고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상태가 계속 나빠질 수 있어요. 누가 줄 수 있나요? 유진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형제가 가장 잘 맞아요. 하지만 준우는 맞지 않았고 아버지를 검사해봐야 합니다. 부모님도 가능성이 있고요. 민혁이가 검사를 받았다. 반일치였다. 하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과거에 간염을 앓으셨죠? 항체 수치가 높아서 기증은 어렵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어요. 유진이 무너졌다.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준우가 엄마 곁으로 가서 등을 쓰다듬었다. 엄마 괜찮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다. 6살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준서가 많이 아파요. 이식이 필요한데 맞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골수은행에 등록했어요. 찾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몇 달 걸릴 수도 있대요. 남편이 턱을 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소. 당신이나 내가 검사 받아볼 수는 있어요.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난 안 해. 왜요? 법적으로 내 손주도 아닌데 왜 내가 그래야 하오? 게다가 나이도 있고. 나는 남편을 봤다. 이미 70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자식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설었다. 손주예요. 피로 이어진.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법으로는 아니오. 내가 왜 그 책임을 져야 하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겨울이 깊어졌다. 준서는 한 달에 2번씩 수혈을 받았다. 민혁이는 유진과 쌍둥이가 사는 외곽 아파트를 오갔다. 나도 가끔 찾아갔다. 반찬을 싸서 들고 갔다. 미역국, 된장찌개, 김치, 무나물.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이 인사했다. 눈밑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 애들은 자고 있어요. 준서가 오늘 수혈 받았어요. 많이 힘들어했어요. 거실 소파에 준서가 누워 있었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다. 숨소리가 가늘었다. 준우는 동생 옆에서 그림책을 펼쳐두고 있었다. 준우야, 할머니 왔어. 할머니. 준우가 달려왔다. 나는 준우를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준서 많이 아파? 응. 근데 의사 선생님이 곧 좋아질 거래. 준우가 웃었다. 그 웃음이 애처로웠다. 나는 반찬 가게 일을 계속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 갔다. 무 1박스, 배추 2포기, 고등어 1손을 샀다. 가게로 돌아와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다. 김치통 뚜껑을 열 때마다 뻥 소리가 났다. 익숙한 소리였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사장님, 오늘 미역국 있어요? 네, 포장해 드릴게요. 보낸 가방에 담아줬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머릿속엔 준서 생각뿐이었다. 민혁이가 가끔 가게에 들렀다. 엄마, 준서 상태가 안 좋대요. 수혈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은행에서 연락 없어? 아직이요. 계속 기다리래요. 나는 국자를 내려놓았다. 엄마가 검사 받아볼게. 엄마도 가능성 낮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할아버지 쪽이 더 맞을 수도 있대요. 나이는 상관없대요. 아빠는 안 한다고 했어. 민혁이가 고개를 숙였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책임져야 하는데. 지금 책임지고 있잖아. 아이들 곁에 있어주고. 민혁이가 눈물을 보였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 아이 준서 말이요. 응. 많이 아프다면서요. 수혈도 자주 받는다고. 응. 은행에서 기증자를 못 찾으면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대. 남편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한참을 말이 없었다. 내가 검사 받아볼까 하오. 나는 남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왜 마음이 바뀌었어요? 모르겠소. 며칠 전에 꿈을 꿨소. 준서가 내 손을 잡고 할아버지하고 부르는 꿈. 깨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체면은요? 체면보다 생명이 먼저요.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소. 짧은 말이었지만 무거웠다.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다. 남편이 체열을 받았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다. 반일치. 그리고 적합 판정. 의사가 설명했다. 조혈 모세포를 기증하시려면 5일 동안 성장인자 주사를 맞으셔야 해요.
뼈 속 세포를 혈액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몸이 좀 아프실 수 있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더 힘드실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이니까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다. 주사를 맞기 시작했다. 첫날은 괜찮았다. 이틀째부터 남편이 뼈마디가 쑤신다고 했다. 어깨와 허리에 파스를 붙였다. 집안에 파스 냄새가 퍼졌다. 사흘째엔 밥을 반 공기밖에 못 먹었다. 괜찮아요? 무리하지 말아요. 괜찮소. 이 정도는 해야지. 나는 미역국을 끓여줬다. 남편이 한술 뜨고 숟가락을 놓았다. 미안하오. 왜요? 처음엔 안 한다고 했잖소. 체면이 뭔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남편이 작게 웃었다. 채집일이 정해졌다. 1월 중순 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입원했다. 채집실 침대에 누웠다. 간호사가 팔에 굵은 바늘을 꽂았다.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다. 괜찮으세요? 응.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낮고 규칙적인 소리였다. 숨을 쉬는 것 같았다. 2시간 반이 걸린다고 했다. 남편은 천장을 봤다. 나는 옆 의자에 앉아 남편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갑고 거칠었다. 일은 평생 고생한 손이었다. 고생하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니오. 준서가 잘 받아야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유진과 쌍둥이가 찾아왔다. 준우가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를 봤다. 할아버지. 남편이 고개를 돌려 손을 흔들었다. 준우가 손을 흔들어 답했다. 채집이 끝났다.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내가 부축했다. 천천히요. 응. 우리는 복도로 나왔다. 준우가 달려왔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남편이 쪼그려 앉아 준우를 안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준서가 무균실로 들어갔다. 이식 전에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일주일 동안 준서는 고열에 시달렸다. 구토도 했다. 작은 몸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유진은 무균실 밖 의자에서 밤을 샜다. 민혁이도 함께였다. 나와 남편은 주말마다 병원에 갔다.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준서가 보였다. 작은 몸이 더 작아 보였다. 준우는 유리에 손을 대고 동생을 봤다. 준서야 힘내. 곧 나올 수 있어. 이식일이 왔다. 남편의 세포가 담긴 주머니가 준서 몸속으로 들어갔다. 천천히 조용히. 의사와 간호사가 지켜봤다. 이제 기다려야 해요. 생착이 되는지 2주에서 1달 정도 걸려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2주가 지났다. 준서는 여전히 무균실에 있었다. 고열이 계속됐다. 피부에 발진이 생겼다. 유진의 눈밑이 더 까맣게 변했다. 민혁이는 병원과 회사를 오갔다. 얼굴이 수척했다. 3주째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다. 생착이 시작됐어요. 의사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유진이 주저앉아 울었다. 민혁이가 유진을 안았다. 준우가 유리창에 손을 댔다. 준서야 이겼어. 이제 괜찮아. 남편이 복도 끝에 서서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남편 곁으로 갔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소.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남편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남편 손을 잡았다. 봄이 왔다. 준서는 무균실에서 나왔다. 얼굴에 색이 돌았다. 준우가 동생 손을 잡고 병원 정원을 걸었다. 개나리가 피었다. 준서야, 저기 봐.
개나리 폈어. 예쁘다. 준서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민혁이와 유진은 혼인신고만 조용히 했다. 대신 집에서 가족끼리 잔치국수를 끓였다. 남편이 멸치를 우렸고 내가 고명을 올렸다. 쌍둥이가 후루룩 소리내며 먹었다. 할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그래, 더 먹어라.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 남편이 준서 그릇에 국수를 더 담아줬다. 준서가 웃었다. 남편도 웃었다. 여름이 왔다. 준서는 정기 검진을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왔다. 쌍둥이는 유치원에 다녔다. 주말엔 우리 집에 왔다. 마당에서 물총을 들고 뛰어다녔다. 할머니 같이 해요. 할머니는 여기서 볼게. 너희끼리 재미있게 놀아. 나는 평상에 앉아 아이들을 봤다. 남편이 옆에 앉았다. 생각해보니 참 이상한 일이요. 뭐가요? 손주를 위해 골수를 주고 나니 체면 같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허울 뿐인 거였소.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옆에서 기다려줘서 내가 마음을 바꿀 수 있었소.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가을이 왔다. 반찬 가게에 민혁이가 들렀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도왔다. 엄마, 내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하면 더 오래 걸려. 그래도요. 엄마도 쉬셔야죠. 민혁이가 웃으며 수세미를 들었다. 예전의 민혁이와는 달랐다. 책임을 아는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된 얼굴이었다. 준서는 요즘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에서도 회복이 빠르다고.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다행이다. 나는 국자로 된장찌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도 이제 제대로 된 아빠가 됐구나. 늦었지만요. 늦어도 괜찮아. 지금부터 잘하면 돼. 민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다. 쌍둥이, 유진, 민혁이, 남편 그리고 나. 밥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다. 사람이 먼저다. 체면은 그 다음이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가 할아버지 맞아요. 하고 소리쳤다. 우리는 웃었다. 전기밥솥에서 김이 올라왔다. 김치통 뚜껑을 열자 뻥 소리가 났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준우가 숟가락을 들며 물었다.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미역국도요? 미역국도 해줄게. 준서 좋아하는 계란찜도 하고. 준서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밥을 다 먹고 남편이 마루로 나갔다. 나도 따라 나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좋은 저녁이요. 남편이 말했다. 그러게요. 당신 고마웠소. 그때 내가 완고하게 굴었는데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 손주들인데요. 포기할 수 없죠. 남편이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준우와 준서가 민혁이와 놀고 있었다. 유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들어가요. 차라도 한잔 하고. 그럽시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유진이 보리차를 따라줬다. 따뜻했다. 그해 겨울 준서의 1년 검진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말했다. 정말 잘 회복했어요. 이제 조심하면서 일상생활 하셔도 됩니다. 유진이 울었다. 민혁이가 유진을 안았다.
준우가 동생 손을 잡았다. 준서야, 우리 이겼어. 응. 준서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병원을 나와 우리는 함께 식당에 갔다. 삼겹살집이었다. 남편이 고기를 구웠다. 할아버지, 저도 먹을 수 있어요? 준서가 물었다. 물론이지. 많이 먹어. 남편이 고기를 준서 앞접시에 올려줬다. 준서가 맛있게 먹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준서가 진지하게 말했다. 남편이 멈칫했다. 아니다. 할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그래도 고마워요. 준서가 남편을 안았다. 남편이 준서를 안았다. 두 사람 모두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다. 함께. 아이들은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민혁이와 유진은 아이들과 함께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왔다. 주말마다 온 가족이 모였다. 반찬 가게는 민혁이가 일부 도와주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가게에 나와 포장을 하고 배달을 갔다. 엄마, 이거 동성 아파트로 가면 되죠? 응. 조심해서 다녀와. 네. 민혁이가 보낸 가방을 들고 나갔다. 뒷모습이 든든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마당에서 식사를 했다. 남편이 고기를 구웠고 나는 상추와 쌈장을 준비했다. 유진이 밥과 국을 날랐다. 할머니, 저 상추 쌈 먹고 싶어요. 준서가 소리쳤다. 그래, 할머니가 싸줄게. 나는 상추에 밥과 고기, 쌈장을 넣어 싸줬다. 준서가 한 입에 넣었다. 맛있어요. 모두가 웃었다. 준우도 저도요. 하고 손을 들었다. 밥을 먹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다. 남편과 나는 평상에 앉아 그 모습을 봤다. 행복하오? 남편이 물었다. 네. 당신은요? 나도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아이들을 봤다. 해가 기울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준우와 준서가 뛰어다니는 모습이 노을 속에 실루엣처럼 보였다. 엄마, 아빠, 우리 사진 찍어요. 민혁이가 카메라를 들었다. 우리는 모두 모였다. 남편과 나, 민혁이와 유진, 준우와 준서.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다. 우리 가족의 사진.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가고 남편과 나만 남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다. 보리차를 마시며 남편이 말했다. 그때 생각나오? 결혼식장 그날요? 응.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소. 저도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게 시작이었소.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힘들었지만 잘 이겨냈어요. 우리. 당신 덕분이요.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는 웃었다. 전기밥솥에서 김이 올라왔다. 내일 아침 밥이었다. 김치통은 냉장고 안에 있었다. 내일 또 뚜껑을 열면 뻥 소리가 날 것이다. 평범한 밤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었다. 준서가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준서도 저 별들을 보고 있을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러 가요. 네.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불을 끄고 누웠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고요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내일도 이런 날이 계속되기를.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렇게 잠이 들었다. 결혼식장의 소라는 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체면보다 생명을, 외면보다 책임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용기와 할머니의 인내,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어린 생명을 살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이 유튜브 채널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